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식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시면서 가족들 건강 챙기셨나요? 아니면 그러긴 너무 바쁘게 사셨는가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7장 7부의 이제 두 번째 뭐였냐면 결국 음식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공식품의 문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서구화된 육식 위주 식습관의 문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육식은 참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뭐 1년에 몇 번 정도 명절 때나 또 뭐 대부분 먹어도 수육 형태나 뭐 쪄서 그러니까 수육이죠. 제사 때나 뭐 그렇겠지. 지금처럼 그렇게 고깃집이 넘쳐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깃집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 너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70% 이상의 대장암이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로 예방 가능함을 밝혔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밝힌 거예요. 생활습관이 좋지 않은 여성의 경우 좋은 여성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이었음을 밝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서구화된 육식 위주의 식단과 짠 음식, 매운 음식, 타거나 심하게 그을린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자주 먹을 경우 장에 손상을 입혀서 결국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식을 할 때 고기를 주로 구워 먹게 되는데 이때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고기는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화학물질들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육식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육가공 식품을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고기도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매일 육식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님들은 얼마나 많은 육식을 하고 계신가요? 육식이 채식에 비해 좋은 점은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60g 내외에 불과하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화가 진행되지만 단백질은 그렇지 않다.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분해한 후 배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육식을 많이 섭취한 후에 대변이나 소변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 역시 배설기관에 무리를 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육식은 장에 무리를 유발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단백질의 양은 60g 내외에 불과하다. 하루 필요한 양이 60g 내외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먹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론에서 출발을 하게 됐냐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방도 탄수화물로 전환이 되는데 단백질로는 호환성이 없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먹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제가 전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단백질이지만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에 걸리는 거 말고 이외의 질병들, 만성 질환들은 육식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다. 동물성 지방은 이미 우리 몸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만들어 혈관을 막는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이거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암 연구소 보고서는 매일 가공육 59g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했고 매일 100g의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7% 높아진다고 했다.
아마도 이것은 단지 단백질의 양만 고려한 것은 아니고 동물성 지방과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문제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매일 붉은 육고기를 먹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고 특히 가공육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물에 튀겨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좀 빼내고 드시면 드세요. 뭐 그렇게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챕터 3가 되면서 적색육의 문제라면 닭고기는 괜찮은가라고 얘기를 했죠. 뭐 50보 100보죠. 뭐 그거라고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다 똑같은 용류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닭을 낳아서 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저는 도찐개찐이라고 보고. 살모사의 독이 10방울이 위험합니까? 5방울이 위험합니까? 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239페이지 이제 챕터 4가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탄수화물 중독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고 243페이지에는 이제 챕터 5가 시작되면서 튀긴 음식의 문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진짜 기름은 맛있죠. 고소하죠.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트랜스 지방 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시는데 간단해요. 트랜스 젠더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이 젠더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트랜스 됐다. 바뀌었다. 식물성 기름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이때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 온도를 발열점이라고 한다. 기름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은 뭔가 변질이 일어났다는 뜻이며 이를 산패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불포화 지방의 경우 이러한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처럼 기름이 변질되면 벤조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튀긴 음식을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 중 발암점이 높은 것은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현미유, 해바라기 씨유, 퓨어 올리브유 등인데 튀김 요리를 할 때는 가능한 이 기름들을 쓰는 것이 좋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놀라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100% GMO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용유 중 발연점이 낮은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등이며 이런 기름들은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무침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비빔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참기름을 뿌려 먹는 거죠. 챕터 6의 249페이지에 건강한 장을 만든 올바른 식사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바른 식사법은 별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 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의 입장에서 본 건데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는 정답이죠.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저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될 수 있다.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됩니다. 예전부터 70%만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얘기고요. 저는 여기에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3페이지에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천히 꾹꾹 씹어 먹으면 과식을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챕터 7이 되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장에 좋은 이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뭐 파이토케미칼 뭐 이런 것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258페이지에는 이제 챕터 8이 되면서 채소에 대한 오해를 풀자. 질산염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제 질산염은 가공육에도 들어있지만 채소에도 들어있다. 더구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질산염이 고기에 첨가될 때는 해롭지만 야채에 포함될 때는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질산염이 이처럼 고기와 야채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는 질산염의 반응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질산염이 포함되고 있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그렇게 작동 안 한다. 현미도 그렇죠. 현미도 사실은 뭐예요? 산성식품이죠. 근데 장에 들어가게 우리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칼리 역할을 해버립니다. 이게 자연식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래서 7부가 끝나고 8부 장을 왜 제2의 뇌라고 할까 해가지고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4페이지에 뇌와 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뇌장 상관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장청이 거로 뇌청이다라고 했던 거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체중이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체내의 소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만약 인체가 이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극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장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 운동을 저하시켜 에너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죠. 267페이지에 이제 챕터 2가 되면서 뇌와 장의 연결 주제는 세균 또는 세포라는 거죠. 균입니다. 균. 마이크로바이옴. 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어린아이와 비슷한 생후 1개월 된 아기 돼지의 장내 미생물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뇌와 혈액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 사실을 통하여 장내 세균인 루미노코쿠스가 신경전달 물질인 코르티졸을 이용하여 뇌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뇌가 맑은 겁니다. 270페이지에 챕터 3가 되면서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산된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95%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변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마음작용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장과 뇌가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준다. 실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는 척수보다 더 많은 수치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한다.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기에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분비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심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장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려면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물과 식이섬유를 많이 챙겨 드십시오. 273페이지에 챕터 4가 되면서 뇌 없이 장의 지력만으로 반응하는 독립신경계.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의미하죠. 자율신경계를 의미하는데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병이 생깁니다. 왜? 우리 온 몸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7페이지에 챕터 5가 시작되면서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도 건강하게 반응한다. 예. 그래서 정신과 몸은 어느 하나가 주체가 있다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정신에 의해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몸에 의해 정신이 반응하기도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정신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몸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신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몸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운동도 하고 잘 먹어 건강을 유지하면 정신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몸도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도 몸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내 정신 상태도 좋아진다. 반대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 정신 상태도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해서라도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280페이지에 챕터 6가 되면서 자폐와 ADHD,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내 세균들 해갖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옵니다.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장벽 사이에 틈이 생겨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액으로 들어온 유기산이나 덜 분해된 단백질 성분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단백질 성분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완전한 상태로 아미노산까지 분해시키려면 뭐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병은 위장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뇌와 장의 신경계는 이러한 상태를 즉각 알아차려 이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내 유익균의 감소가 내장 신경계의 반응을 통하여 정신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예. 이래서 이제 8부가 끝나고요. 9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9부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습관 만들기라고 해갖고 이제 286페이지에 이제 챕터 1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습관이라고 이제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췌장, 소화효소 등 하루에 분비되는 효소의 양이 무려 7리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이 효소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수분 부족은 장내 점액질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이전에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얘가 분해되려면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죠. 예. 챕터 2 장에 좋은 음식과 장에 나쁜 음식 구별하기 해서 챕터 2가 되는데 뭐 좋고 나쁘고 하는 음식은 없다라고 봅니다. 개인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보고요. 2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챕터 3 잘못된 장 건강 상식 오해 풀기 해가지고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히 저기 하고요. 298페이지에 챕터 4 바이오리듬에 역행할 때 병이 난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바이오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게 현대인이라고 봅니다. 바이오리듬이란 생체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주기적인 변동성을 뜻한다. 이것은 신체, 감성, 지성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체적으로는 호흡, 장운동, 심장박동, 체온, 성주기, 호르몬 분비 등에서 주기적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신체 리듬의 경우 23일의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감성 리듬은 28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성 리듬의 경우 20세기 초에 연구되는데 33일의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33일 주기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매일 똑같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날이 거의 없다. 이것은 바이오리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리듬이 고조기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친다. 하지만 저조기에 들어갈 때 침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301페이지에 챕터 5가 되면서 장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 이거는 잘 드시고요. 아무거나 잘 드시고요. 잘 똥 누시고요. 잘 주무세요. 그러면 됩니다. 304페이지에 챕터 6 기능별 장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했는데 이거는 기능별이니까 기능별이라기보다는 각자 맞춰서 먹었을 때 부담스러운 건 안 드시면 되고요. 먹었을 때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우면 드시면 됩니다. 307페이지 챕터 7 위와 장의 스트레스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장은 스트레스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사실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체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무의식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위, 소장, 대장의 감염, 점막, 염증, 출혈 등에 생기는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를 저는 강의할 때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인데요. 첫째는 이제 정신적인 거,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거, 세 번째는 이제 음식물에 대한 거. 여기 이제 뭉뚱그려서 음식물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 포함시켜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있고 또 음식물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챕터 8 장에 좋은 운동하기에서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다른 설명 이거 림프액을 돌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맞다면 좋은 것이고요. 내 몸에 맞지 않다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가 먹었을 때 좋은 것, 또 내 몸이 가벼운 것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날 변을 보니까 냄새가 안 좋더라. 그 음식은 별로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에는 각자에 맞춰서 표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